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외부자들의 공석이 하나가 생겼죠.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입니다. 아니 이번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을 또 한 명의 여성을 외부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2대2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들을 떠나서 능력 있고 참신하고. 어쨌든 뭐 외부자의 한 자리는 이게 좀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외부자 공개 채용에서 첫 도전장을 낸 일기 수습사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일기수. 이채리 의원님. 수습이라고 하니까 문도 안 열리네. 아, 반갑습니다. 뭐 저기 지정석에 앉는 것처럼 딱 그 자연스러우시네요. 제가 시사예능은 원조죠. 너무 잘 맞으시네요, 진짜. 근데 어울리세요. 뭐 수습이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네. 회사가 바뀝니다. 수습이요, 그게. 이채리 의원님이야말로 뭐 사실은 시사예능에 초반기부터 함께 하신 분이고요. 그죠? 붐을 일으켰죠 그때. 예. 근데 뭐, 전만 이거 아무것도 없네. 드릴게요. 밑에 있습니다. 방석 너무 수습이니까. 높지 않으세요? 수습이니까. 경력직이라니까요. 바닥에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경력직 수습. 이거 수습이니까 저는 못 찾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못 찾는 게 수습티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물 있으시죠? 컵에? 네네네. 우린 다 따랐어요. 아, 네. 그래도 뭐 각오 한 말씀을 해주셔야죠. 출연료는 주죠. 아, 예, 예. 자, 외부자들의 진짜 실력자가 오셨습니다. 잠시 글패치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외부자들에서 거침없는 토크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법을 놓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도 저녁 있는 삶이 오는 걸까요? 먼저 근로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곱하기 5 하면 40시간이잖아요. 여기다가 연장 근로 12시간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주 52시간이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토일을 빼놨잖아요. 법정 근로일에서 이제 제외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8시간 곱하기 2에서 16시간 초과노동이 가능한 거예요. 명목상은 주 52시간 근무지만 실제로는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토일까지도 근로시간에 집어넣음으로써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통과된 안입니다. 그럼 이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불법 사업장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불법자가 되는 거죠. 이제 현행 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직원이 저 남은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안 돼. 너 남은 일하면 나 깜빵 가. 빨리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기업의 경우에는 뭐 삼성 같은 경우 이미 올 초부터 52시간 시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이죠.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68시간을 채워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법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 그리고 공무원들, 공공기관은 당장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인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5인 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5인 이하는 이게 대부분 이제 자영업 단계로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단계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행 결과에 따라서 논의가 더 계속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5인 이하가 제외됐다는 게 참 문제예요. 사실 이 5사람 정도도 안 되는 이제 뭐 2사람, 3사람 이런 아주 소규모의 작업장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약 600만 명 근로자 가운데 그러니까 28%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중인데 결국 이제 3명 중에 1명은 이제 말하자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직장과 그 가정을 병행하는 워킹맘들한테는 상당히 이게 그건 제도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 퇴직금이 거의 절반이나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교대에서 3교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근 수당이라든가 그 휴일 수당 이거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가게에 보탰는데 내 임금 자체가 내 손에 쥐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논의 길게 했고 심사숙고한 거다. 좀 알아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한 5년, 짧게만 봐도 한 5년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길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다, 평균으로 보면 낮다 그러는데, 노동 시간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면 짧은 시간에 뭔가 효율적이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기간 저임금 노동이 많이 양산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삶 자체가 많이 피폐해지잖아요. 맨날 저녁에 잔업하고 휴일에 일하고 나오고 이러면 이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거냐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양쪽 다 칭찬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건데 네. 그건 쉽지 않아요. 워낙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은 양쪽이 불만을 갖는 게 저는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이 나오면 참 좋게 하겠지만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좀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그렇죠. 재무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시행을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걸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일단 추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오케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하겠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3D 업종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많은 충격을 받는 게 이제 주조, 뭐 금형, 뭐 열처리, 용접 이런 데는 지금 일할 사람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지금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풀가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인력 추가를 못 구한다는 거, 월급 준다 해도 못 구한다는 거. 그렇다 해서 뭐 대기업처럼 뭐 연봉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체에서 볼멘소를 하는 게 납품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속도전해서 압축적으로 뭐 금형을 해서 대기업에서 원하면은 며칠까 해다오 하면 그 며칠 맞추기 위해서는 뭐 52시간이 아니라 60전 70 해가서 맞추는 게 그 중소기업 생명력이고 이제 경쟁력인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방향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상황이 맞는데 대기업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게 이제 한 1, 2년 시행을 해보면서 이게 도저히 중소기업은 아직은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이상적이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도 너무 오래 일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이런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소기업 같은 데서는 그게 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에어컨 만들 때는 막 공장을 그냥 봄부터 돌려가지고 그때 뭐 때로는 야간 작업도 하고 공휴일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맞추는 건데 그렇다고 그 수요를 예측하거나 그리고 미리 예측해갖고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이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고용이라는 거를 고용주가 말하자면 노동이라는 상품을 이제 산 거죠. 근데 지금은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노동이라는 상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기업을 움직여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나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정부는 일종의 세금을 통해 갖고 지원을 해서 벌충을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나 이거를 대줘야 되는가. 저는 우리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조화시켜 가면서 좀 부드럽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국민 세금 뭐 함부로 쓰는 거는 전 작가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런 데 쓰는 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데 쓰라고 그 세금을 내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 문제는 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고용의 유연성 같은 거, 어떨 때 갑자기 바쁘거나 납기를 맞춰야 되거나 이럴 때는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최저임금 할 때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그때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최저임금 했는데 뭐 나라 다 망한 것 같더니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게 지금 신청자가 44%거든요. 100만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목표했던 걸 넘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돈을 쓰긴 했습니다. 100만의 일자리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첫째는 옛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냥 그걸 받기 위해서 4대봉 가입을 시켰잖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로 쉽게 말하면 일자리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충격을 줘요. 그래서 타격을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미세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사회가 합의한 그 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진용원 교수님에게 동의하는데 세금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IMF 때 내릴 때 보면 구제금융 넣는 거 부실기업 정리할 때 넣는 돈 보면 몇 조씩 막 넣잖아요. 속된 말로 막 때려 박잖아요. 그런데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GM이 돈 달라고 막 떼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투자입니까?
근데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한테 뭔가 좀 이렇게 더 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는 이거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저 룰라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을 쓴 건 투자고 없는 사람이 돈 쓰면 비용이냐 낭비냐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으니까 이제는 잘 가는 쪽으로 좀 힘을 좀 보탰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면은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인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보조를 해준다 해도 그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응? 오이 나라의 사업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력 난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2교대에서 3교대로 갈 때는 모든 업무 체계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다 만족할 수는 없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해야 될 게 힘이 없는 사람, 거기에 이거 사각지대에 낀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뭐 탄력 근로시간제라든가 또는 뭐 임금 보상 이런 거에 대해서 촘촘하게 그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또는 조그만 사람들 이득이 안 남게 되면 문 닫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주거비 오르죠. 뭐 교육비 오르죠. 의료비 오르죠. 대표적인 건 봐도.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해서 임금을 많이 갖고 와야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장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장 무슨 뾰족한 손은 없지만 사실은 주거비를 떨어뜨려야 되고 교육비를 떨어뜨려야 되고 의료비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게 복지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30만 원 줄어들어 70만 원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 교육비가 예를 들면 10만 원 들어가든가 5만 원 들어가고 의료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하면 임금은 사실 보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회적 임금이라는 말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푸는 해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구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효과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 거고. 저도 저 집안에 주부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에게 30만 원이라는 수입이라는 거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럼요. 30만 원이면은 정말 웬만한 집에서 식비예요. 한 달 식비이기도 해요. 그리고 집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맞습니다. 교육비라는 거는 이거는 뭐 내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이기도 해요. 특히 사교육비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30만 원이 줄어든다.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시간 수당 받으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한 35만 원 정도 한 달에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지키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연 한 420만 원 정도. 그런데 연 420만 원 굉장히 크죠. 쉽게 자식들 한 학기 대학교 납부금일 수도 있고 30만 원이면은 큰 돈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난 더 일하고 싶은데 왜 일을 못하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도 저녁 있는 삶 빨리 끝나고 삶과 또 휴식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지금 당장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제도가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어떤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부작용도 있고 근데 비교하는 거잖아요. 좋은 효과랑 부작용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편익이 더 크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확실하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편익이 크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한화 큐셀 같은 경우 근무 시간을 4월부터 이제 단축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규 고용을 500명을 창출을 했어요. 지금 말하면 일자리를 새로 갖는 사람이 500명이 늘어나는데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 일부 분담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돈들을 아마 사업자들도 같이 분담하고 거기에 대한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불만이 나오는 거야. 노동자는 노동자들 불만이 나오고 저쪽은 저쪽대로 불만이 나오지만 새로운 고용을 위해서 노사 분담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 큐셀. 이 회사 자체가 한화 대기업이잖아요. 회사죠. 그리고 추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 고용이라는 게 인력 구조뿐만 아니라 인력 훈련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우성인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진짜 저열한 환경에서 노동 환경에서 여기에서 과연 효과가 제대로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이제 새로운 풍속도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기업체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동안은 일하면서 자기 노트북도 보고 가족들한테 전화도 하고 친구 전화 받았는데 커피 먹고. 이제 그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미국의 대형 회사들은요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해요. 업무 시간에는. 딱 쉴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럼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의미 느슨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요 이런 경우 많았어요. 솔직히 시간 수당 받기 위해서 저녁 다 먹고 일본도 와가지고 오후에 딱 이제 다시 이제 사무실 들어와서 찍고 들어와서 몇 시간도 앉아 있다 가는 경우도 사실 우리 많았었습니다. 직장이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있어.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잘린 거예요? 아 그만뒀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서 잘렸다고 생각할지 아주 모르겠지만 유능한 기자였어요. 네. 좀 느슨한 시기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 집에 가서 이제 탄력 근무를 하면은 집에 근무하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직장별 아주 세세하게 그런 규정이랄까요? 그 타협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 많죠,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이렇게 틈이 안 생기게 잘 준비하고 예를 들면 세금을 투입을 하더라도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또 세금이라는 게 눈먼 돈이 됐다 음악한 데를 막 가버리면 그 낭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는 짧게는 2년, 길게는 한 4년 정도 유예가 돼 있으니까 그 기간 기업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만 이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빈틈없이 최소한의 부작용이라도 좀 나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도를 좀 더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습니다. 52시간이잖아요, 지금. 그죠? 3달 단위로 묶잖아요. 이달에 한 뭐 52시간을 못 채웠다. 한 2시간을 50시간만 일했다면 2시간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 3개월 안에만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저축을 하는 거죠. 그 정산을 3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갈 때 왜 구간 단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속도 제한하는 거를. 왜냐하면 일감이 늘 일정하게 그렇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도 어떤 달에 이거를 몰릴 수도 있고.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1년 하는 데도 있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별로 좀, 업종별로 저는 이게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번 규정에는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요. 3개월 내에서는 탄력적 규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이제 EU 같은 경우가 93년도에 탄력적 기간 4개월을 규정하다가 그러다 이제 지금은 1년은 늘렸습니다. 그럼 52시간 곱하기 이제 52주 네. 하면 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내에서 1년 내에 탄력적으로 이용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독일이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 저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초과 근무를 했어요. 오늘 8시간 근무하는데 오늘 3시간 더 했어요. 그럼 내 저금 통장에 3시간이 쌓이는 겁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 3시간을 휴가할 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네요. 본인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2주 바짝 하고 2주 뭐 휴가 갈 수 있는 거고. 탄력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장마다. 탄력적인 그 탄력성 업종별로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업종별로.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노동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무 시간이 이제 단축 굉장히 굵직굵직한 게 나오는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그동안에 뭐 이 보수 정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친기업이고 기업 프렌들리고 대기업 위주여서 이제 문제였다 하는데 지금 이건 뭐냐면 중소기업과 너무 작은 그런 기업에는 이건 굉장한 고통이고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가가 좀 제도적으로 좀 현명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친기업하고 친노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시대의 과제는 친노동이 전 더 큰 과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자이기 때문에 친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정부는 사실은 친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대기업은 사실은 반기업입니다. 소수만 친하게 지내는 거고 나머지 다수의 기업들에게는 손해를 준 거기 때문에 친대기업 이꼴 반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는 진짜 친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노력을 해야지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대기업 위주가 아닌 진짜 친기업, 보편 친기업으로 가야 되는 게 답인 것 같고 그와 더불어 친노동이라 노동도 사실은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갈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의 뭐 독일이나 다른 나라 보면 친기업과 친노동이 같이 갑니다. 저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정책 방향은 잘 설정해 놓고 있다. 아까 근데 많이 걱정하신 것처럼 실행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고 고민할 거냐는 사실은 지금 정부 여당이 많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주 5일제 근무가 처음 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부모들 일하는 부모들이 애들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할 것이 했는데 지금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이게 정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점들은
현명하게 우리가 협의하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포사단이 본격적인 북미 중매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만 북한과 미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죠. 지난 4일 대북 특사 명단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손 국가정보원장 등 발표가 있은 다음 날 평양에 들어갔고요. 평양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김정은을 만났고 또 뭐 4시간이 넘는 만찬을 가졌고. 그런데 가져와서 그 다음 날 또 기국회에 한 발표 내용이 상당히 센 것이었죠.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죠. 7일 청와대에서 5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8일 또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정말 일련의 과정이 정말 급히 그러게요. 굉장히 한반도 최근래에 있었던 남북 관계사에서 굉장히 큰 뉴스들이 한꺼번에 며칠째 쏟아져 나온 그런 주간이었죠. 가기 전에는 사실은 추측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저도 기자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야,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번에 가서 조금 진전이 있을 것 같다. 근데 크게 진전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선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이제 특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원래는 대통령이 여건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금년 하반기는 돼야 될 거라고 봤는데 그거 우선 4월 말로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군사훈련,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 이게 제일 난관이었거든요.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한미 군사훈련은 엄청난 위협이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김정은이 거처를 어디 있는지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떤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단하는 게 맞다. 대신에 북한도 핵 도발이나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은 안 하고 두 개를 이제 같이 중단하는 게 맞다 이런 제안을 할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해하겠다 이렇게. 예년 수준이라면 이해하겠다라는 이런 거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핵 개발의 용도 자체도 좀 분명히 한 거죠. 이게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저게 남침용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김정은의 워딩으로는 말로는 남침용이라기보다는 체제 안전용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만 보장되면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갔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진전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거죠. 절대로 비핵화는 안 할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비핵화라는 단어를 본인 입에 올렸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은 거고요.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웠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우리 뭐 학점으로 많이 평가하잖아요. 네.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A 마이너스 A 제로는 된 것 같다 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President Trump would meet Kim Jong-un by May. 안원장님한테 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판문점에서 하자. 밥 각자 먹고 더치페이 한 다음에 저는 판문점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판문점에서 실무적으로 그럼 경호 경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또 회담하고 이걸 오히려 정례적으로 하는 게 좀 어떠냐. 네. 더 이상 평양에 가고 뭐 끌려다니는 입장도 하지 말자. 했는데 진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핵기정을 발표를 하겠는데 이제 핵기정을 발표를 하겠는데 김정은 외부자를 보고 있다. 이게 입증이 된 겁니다. 왜냐면 이거 이번에 김정은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소를. 측에서 꽤 오래전에 한 얘기거든요. 우리 측에서 서울 평양 판문점을 했더니 그랬더니 김정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자들에서 우리가 한 설명에 대해서 김정이 납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원장한테 설득 당한 거야. 제가 그때 설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안 원장을 특사로. 사실은 북한 측에서 판문점까지 온다는 것도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사실 판문점에 하겠다는 회담은 좀 실망해요. 저는 가야 왜요? 된다고 봅니다. 가서 북한을 계속 열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북한을 여는 거잖아요. 열어야
숨없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번 갔다 오는 게 여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아니, 그래서. 갔으니까 이번에 그럼 아니, 불러오든지 우리는 그걸 하길 바라죠. 근데 앞에 난리 날 텐데. 전 작가님 말씀처럼 대규모 기자단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런데 예술단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여는 게 저는 사실은 더 정상회담의 취지나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그거에 비하면 김정은에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 올 자신이 없는 그건 더 거죠. 없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그건 더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 자신은 더 없는 거죠. 제가 왜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4월 말 이것은 김정은이 뭐 우리 측도 바랬을 거예요. 미국의 대북 폭격 4월 위기설 그걸 한 방에 죽이는 게 4월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4월에 있었다고 전 보는 거예요. 뭐 이제 지방선 그건 떠나서 그래서 북한도 미국의 대북 폭격을 의식했고 우리도 의식했고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정상회담 남자립이 못 박아버림으로써 이른바 독수훈련 기간에 미국 측의 어떤 군사행동을 일단 막는 효과가 하나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왜 판문점에서 했을까? 기본적으로 서울은 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면 대한민국 난리가 나요. 두 번째,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평양을 가게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금은 남북한 정상 사이에 실질적인 협상과 실질 대화가 있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판문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문점에서도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또 굉장히 그런 양보한 거예요. 북한 측에 가면 판문 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집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협상이 다 북한과 남한에서 각자 협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굳이 내려오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김정은이 나름대로는 좀 양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만은 김정은이 하루 종일 밤에 잠 안 자고 남한의 네이버 따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정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남한 기사 보고 남한 검색해서 남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하는 걸 알 겁니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남한 주민들의 본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거예요. 그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판문점 선다면은 거기 판문관 고집하지 않고 사실 똑같아요. 단 이제 판문점과 판문과의 차이는 뭐냐. 판문각에서 하면은 통신 보안 같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근데 우리가 이건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으로 또는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뭐 국민들에게도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안 원장님 떠올랐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떠올랐냐면 김정은 스타일이 이렇게 격식이니 이런 거 안 갖추고 굉장히 사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이건 일회용이 아니라 또 필요하다면 그냥 의전부터 뭐 경호부터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사다가 오면은 하룻밤 자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마지막에 이렇게 만나주는 이런 거였는데 그냥 오자마자 3시간 만에 딱 만나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스타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제공한 사진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아 굉장히 좀 급하구나. 왜냐하면은 몇 가지의 사인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 이제 대표단을 이제 맞았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정말 요즘 애들 말대로 핑크한 거예요.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설주까지 옆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한 거라든가 공산국가에서 배우자를 그렇게 옆에 앉힌 모습은 정말 드문 거였는데 북한으로서는 처음이었던 거죠. 이 대표단을 맞은 자리에. 그런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다. 그 사인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김정은이가 뭐 솔직하고 뭐 대담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데 그 사진 찍을 때 뒷짐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악수할 때 이렇게 손 포개서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것들.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조금 넘어와서 우리 척 평화집에서 하자 이런 거 보면 저는 의외로 김정은이 배짱이 없다. 통이 큰 인물이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으로. 통이 크다면 저렇게는 안 하죠. 이거 그 사람들 사진 찍는데 일부러 뒷짐지고 찍는 거는요. 사실 쫌팽이 짓이에요. 내가 작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런 그러니까 김여정도 사실 김여정 이거 연출한 거잖아요.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사실 좀 딱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진을 찾아보니까 옛날에 김정일 앞에서도 김정은이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워낙 이렇게 훈련에 저렇게 돼서 연습한 건데 정말 우리 쪽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뭔가 호소를 하려고 그랬으면 저렇게 안 했겠죠.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는 외신도 긴급 타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하지 않겠다는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비핵화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분석은 가능합니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 유지와 관련한 위협이 없다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나는 안 하겠다가 아니라 선대의 유훈이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 비핵화 이야기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두고 볼 겁니다. 과연 진정하게 본인이 비핵화를 가지고 협상에 나올 것인지. 2012년 이후 합의를 딱 보면요. 그거 보면 이미 한반도는 비핵화를 끝난 거야. 평화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한 핵을 더 고도화시켰고 뭐 몇십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남북 간에는 91년, 94년, 2006년, 그렇죠. 2012년 여러 차례 비핵화 합의가 있었고 그때마다 북한이 남측 협상단이나 육자회담에 가면은 선대 유훈이었다.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북 간의 협상 또 우리와의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얼마나 보여준 것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가 생각입니다.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2006년의 경우는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가동 중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팩트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도 참 안심을 했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핵은 계속 부지런히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김정은의 그냥 워딩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워딩을 정말 그 기자들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받아 써가지고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비핵화를 담보로 김정은은 뭘 원하느냐. 우리가 이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대북 지원해달라, 제재 풀어달라, 투자 유치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러면서 북미 관계 정상화로 가는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진짜 운전만 해가지고 이거는 둘이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산가족만 만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 가고 설명해 가면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북한을 대하는 태도 네. 또는 뭐 우리가 쓰는 이 표현들이 좀 거슬리는 게 좀 있죠. 사실은 뭐 저도 거슬리는 게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속았던 근데 과거도 있고. 네, 그럼요. 북한이란다는 게 뭐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면 진짜 저 패고 싶죠, 솔직히.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속담에 오르고 달래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살살 달래야 되고 이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국제 공조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달래고 한편으로 오르고 해서 이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 기조를 흐트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그러니까 미국도 대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좀 같이 가는 거지. 안 그랬다면 이건 깨졌을 거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건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비핵화의 의지라기보다는 그동안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비핵화의 의제를 이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걸로 양보한 거예요. 비핵화도 이제는 테이블 위에서 논의해보자라고 한 거지 내가 비핵화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진전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은 비핵화는 아예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방에 올렸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뭔가 진전을 시켜나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느냐. 근데 이철희 의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북한의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 방북단이 이 발표인 데 따르면은 체제 보장을 하면은 비핵화를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그렇죠. 거죠. 의사를 밝힌 그건 거죠. 의지랑 다른 거죠. 그러면은 북한은 그러면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의사를 그러면 밝혔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밝힌 거는 북한이 의지가 있다는 건데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런 기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진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 지금도 그거를 바로 합리적인 의심을 똑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라 네. 표현 자체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할 된다라고 필요가 저는 없다는 보는 거죠. 거고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고.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거고 그게 테이블 위에 의제를 올려놓겠다는 건데 그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진전된 거다. 그리고 이 계기를 살리자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그 얘기를, 교수님. 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보충을 하면은 그 전까지만 핵 개발을 하는 게 핵 개발 자체를 완성시켜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핵 개발을 멈추는 조건으로 동결하는 조건으로 또는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북미 수교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바꾸자.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거였는데 2012년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핵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핵 군축을 하겠다라는 게 원래 이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스텝을 갖다 옛날 2012년 이전으로 돌린 게 이번에 이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서 주의 깊게 듣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대화 상대자로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대충 핵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완성 단계까지 가니까 미국에서도 우리를 갖다 대화 상대로 받아주는 거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얘기를 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 달라. 그걸 지금 굉장히 어필하게 옛날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따른 뭐 필사적인 구애라 그랬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2012년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우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북한도 이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2012년에 북한의 핵개발 상태하고 지금 2018년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상태하고는 이건 완성 단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그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서 지금은 정말 구애를 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다른 단계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 특사단이 북한과 미국을 번갈아 방문하는 등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 중이죠. 혹시 특사단이 이렇게 트럼프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이거 말고도 뭔가 다른 보따리가 있느냐? 우리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비핵화에 관한 굉장히 구체적인 월딩이 들어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 ICBM에 대해서 이제 개발 문제,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들이 지금 3명이 억류돼 있어요. 평양 과기대에 있는, 그러니까 그거 석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북미 관계에서 말하자면 정상적인 외교 관계, 외교 수립을 하자 이런 3가지를 이제 말하자면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주었을 거다. 제가 봐도 이 3가지가 아마 주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사탕을 던지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제재 풀어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마 저는 현재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 3명을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6명 문제는 한 말로 안 됐는가? 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현재 협상 국면에서 그게 장애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럼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이야기해보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예. 거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게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한 이런 게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표현은 이제 제비 한 마리 온 겁니다. 아직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미국인이나 한국인 억류하고 있는 이런 문제는 봄이 오면 눈이 녹잖아요. 뜨거운 물로 눈 녹이는 것보다는 봄이 오면 눈이 녹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봄이 올 거냐를 지금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지를 짜내고 있는데 왜 구체적으로 어떤 꽃이 안 피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 처수를 배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이제 시작을 쭉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큰 틀에서 풀려야 작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남북 간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합의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반응을 들어보면 미국도 다 환영하는 분이고 심지어 트럼프도 환영하고 있는 거고 중국 환영하죠. 러시아 환영하죠. 유럽도 다 환영합니다. 일본만 환영하네요. 환영 안 하죠. 딱 2군데가 안 합니다. 일본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본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것을 그러니까 환영을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나? 자꾸 이제 그렇게 양극단계 사고를 그렇게 두 분이 보면 말이 섞이는데. 네. 한국의 자한당하고 일본의 자민당은 늘 포지션이 같아요. 저도 물론 자유한국당도 안 좋아하고 자민당도 그렇게 좋아하는 정당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당과 일본의 자민당은 역사도 다르고 또 그동안의 부침도 다르고 이런데 결국 야당이라는 거는 정부에 대해서 늘 견제하는 의견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도 환영해요. 무조건 막 박수치고 이러면은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성과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요. 남북정상 발표하면 보통 밖에만 보는 겁니다. 이 안도 있는 거예요. 이 안을 보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또 이렇게 지식인의 역할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안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면은 너는 왜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확실하지도 않은 거, 미래 있을 것을 미리 전제해서 악담을 하냐 이런 비판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인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야당이 비판을 해야죠. 저희도 야당할 때 비판했으니까 또 그 비판이 때로는 좀 과도한 비난이었던 적도 있고요. 저는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청와대에서 그 5당 대표자들 모아놓고 회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대요. 거의 그 칼이 선 논쟁들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봐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좀 무리하게 공격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용 실장이 꼬박꼬박 대답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말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난 그 태도가 굉장히 옳다고 보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것들 보게 되면은 뭐 정상적으로 크게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전체적으로.
일단 비핵화에 이제 비읍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김정은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든가 뭐 몇 가지를 얘기한 거는 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방북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몇 가지 좀 이렇게 유감스러운 게 몇 개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이 왔을 때 21명의 북한 기자단이 왔어요. 물론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러도 왔지만 우리는 이번에 기자단이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못 간 거죠. 적어도 한 서너 명의 기자단이라도 가가지고 분위기 스케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깜깜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보여준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것. 두 번째,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아주 파격적으로 나온 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이 파격이라면 모든 회담이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럼 우리는 뭘 파격적으로 그의 말을 들어주었을까? 저는 이것이 이제 뭐 미국하고의 이제 관계된 추가 메시지가 있다 뭐 이런 걸로도 보이지만은 상당히 여기에 우리가 우려하는 몇 가지의 이제 전제 조건 같은 거에 대해서 운을 띄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건 다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럼 왜 북한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게 이제 그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북한 측에서 지금 발표한 거 전부 북한에서 하겠다만 6개 항이 발표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 이야기했을 거고 그쪽에서 반응이 왔을 거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안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과정은 지금 깜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명히 압박에 의한 건 분명해요. 지금 북한이 지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제재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올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이 90%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북한 체제는 뭐냐? 이제 북한의 장마당에 한 1,000여 군데 있어요. 장마당에 그 달러 풀려야만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김정은도 야 이대로 가다가는 올 연말까지 못 버틴다. 정말 극단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알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이 나오게 한 분명한 그 요인이 됐던 건 맞죠. 지금 이제 이면거래를 이제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면거래는 없다. 왜 제가 없다라고 단정하냐면 우선 시기적으로 지금 이면거래를 할 때는 아니다. 설사 하더라도 지금 첫 만남에서 이면거래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 두 번째는 북한이 절박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화 영하는 거거든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경제가 지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김정은이 통치 노선이라고 하는 게 핵 경제 병진 노선이에요. 핵은 개발했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었는데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압박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려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미끼를 던질 이유는 없어요. 유인책을 줄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미끼를 이야기한 게 어떤 차원의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가 뭘 던졌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수습이라고 무시하는데 막 그러고. 일방적 구체에서 온 대화만 있지 우리가 준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끼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평양 가서 한 것은 이미 다 됐던 얘기를 갖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 한국 내에서 이미 왔을 때 상당부 모든 얘기가 끝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해명하는 게 이 6가지 조항이다라는 게 이미 그 당시에 김영철이 방남했을 때 우리랑 만나가지고 다 합의했던 거 우리 요구권까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남북 문제 특히 이제 한반도의 위기의 본질은 구조가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구조 문제는 전혀 안 흔들리고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남북한 간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든지 뭐 경제 교류를 좀 늘린다든지 이상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될 게 또 있는 거죠. 두 개의 트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북 간에 풀어야 될 거는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걸 딜을 해서 우리 뭐 줄 테니까 너가 뭐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번 대화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이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북한과 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열릴 때 우리가 그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제발 둘이 만나서 얘기 좀 해라. 근데 내가 만나보니 이 사람 속내는 이거더라. 저 사람 속내는 또 저거더라. 서로 얘기 한번 풀릴 수 있으니 일단 만나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가는데 사실은 특별한 전 유인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그래, 좀만 마무리하면. 손님만 태우고 그냥 가는 거네요. 어? 이제 그건 시작-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아니,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수많은 계기와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있을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평양을 가서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거다 본다는 거는 과다한 억측이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이 단계라는 것이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기르면은 기본 스케치 다음에 색칠을 하는 건데 기본 스케치가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는 분 있어요? 근데 김영철이가 왔을 때 무슨 얘기 했는지 근데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갖다 다 공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덜한 사안도 대부분 다 비밀로 묶어가지고 30년 후에 공개하고 이러는데. 이 사안 자체는 이제 이런 안이 나올 때 대체 우리가 어떤 제안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5당 회담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왜 판문점이냐. 우리 측에서 서울 평양 판문점을 했더니 그쪽이 판문점 남쪽 우리 평화의 집 찍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이 딱 한마디였죠. 5당 회담에서 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제서야 그렇구나. 알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전문가들도 궁금해해요. 그걸 알아야만 분석을 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이라고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김영철이가 뭘 제안했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뭘 반박했는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얘기가 어떻게 미리해요. 협상 중. 미리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난 그걸 이야기죠. 어떻게 공개를 해요? 협상 중인데. 예. 아니 그리고 아니 이거는 협상의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우리 정부는 이런 요구를 북한에 대해서 했다. 그걸 왜 얘기를 못 했잖아요, 합니까?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비핵화 아니면 대화하기 힘들다. 그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도 북미 대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근데 김영철을 근데 한 지금 나라에 얘기 안 한 건 뭐냐면 이면합의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면합의 얘기를 안 한 건 이면합이나 이면거래를 안 할 수도 이면합의 이야기 있다라는 아니고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지. 아니 상상력이 근거가 있거든요. 있는 거죠. 상상력을 상상력이 할 아니지.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상력조차도 지금 아까 얘기가 다 끝난 거 가동이 안 아닙니까? 되는 거 왜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파격적인 양보를 했을까 북한이 뭔가가 있었을 거다라고 했을 때 답답은 뭐냐면 지금 북한에서는 대화에 갈급하다. 왜냐? 지금 경제 봉쇄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라고 하면 대답이 된 거잖아요. 아니 그게 대답이 논리적으로. 됐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진 교수님만 얘기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본인 두 번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대답이 됐으면 거기서 더 나간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압박 이면 합의가 때문에 있었을지도 나오는 모른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진 교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면 합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건 비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 교수님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처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만 얘기하고 우리 지금- 둘은 안 된다는데. 우선 이제 왜 있는 그대로 안 밝히냐 이런 거는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제가 이렇게 뭐 여기 시장만 하면 끊으려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안 얘기 좀 밝히자는 한번 이야기가 들어보시고 아니라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 밝히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난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지 들어보세요. 어떻게 외교 관계에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무슨 내용을 갖고 얘기했는지를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정권을 만약에 잡고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새로운 야당이 여당이 될 텐데 그러면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협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리고 첫술에 배부르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분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북한이 하는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저거는 무조건 뻥이니까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야당 성향의 패널로 있을 때 안보 문제가 나오면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전혁 작가님처럼 기자 안 데리고 가면 비판해야죠. 야 우리 사람들이 전부 받아 적기만 하는 모습 그 꼴사납다. 걔들이 그런 화면만 내보냈으니까 그런 건데 저도 속상하죠. 그러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라고 하면 지금쯤은 요러이러한 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가시면 좋겠다. 이것도 좀 챙겨라고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 지금 저는 그런 얘기가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 이런 지적을 받아야만이 다음에 정유영 실장이 가서 고개 숙이고 받아 적질 않죠. 이런 지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남북 사이에 무슨 얘기가 됐는지는 그 합의한 결과를 보면 돼요. 이 중엔 북한의 입장도 있고 우리의 입장도 있는데 이 결과가 우리한테 놀라웠던 건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 우리 대충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는 건 질문을 했어요. 홍준표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가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 군사훈련은 어떻게 되는 거냐. 북한이 예년 수준이면 양해하기로 했다라든지 혹시 또 다른 것 퍼주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없다라는 거죠. 또는 대북 제재 완화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라든지 다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더 궁금한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 해명이 저는 안 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제대로 해명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 합의문 6개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 이제까지 우리가 수많은 합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합의가 어떻게 정착되고 어떻게 현실화되느냐 문제인데 이건 지금 구두로 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것도 김정은이가 한 얘기인데 진짜 김정은이가 이런 용어를 썼을까? 난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이것이 남과 북이 합의한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북한에서는 비핵화 이거는 뭐 안 된다고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엇갈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한 내용이나 설명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은. 아니 못 믿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알고 거지. 싶대요. 더 알고 싶다는 거 그렇지. 우리 전 작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설마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얘기했겠냐. 안 믿고 싶은 거지. 비핵화라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핵을 포기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핵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고 그 동결에 이어서 그 단계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지금.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조건이 이제까지 붙어 있었기 김정일이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다. 근데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했다는데 과연 한반도의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는지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는지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내몰려서 한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정말 거짓말로 한 얘기인지 또는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는 앞으로 흐름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또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진짜 진정성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짓말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냐 못 믿겠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못 믿어요. 문 대통령도 안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모델을 다 액면으로 어떻게 다 믿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봐요.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다 뻥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 나와서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게 저희도 왜 국회의원들도 어디 행사장 가보면 발언할 때 보면 아무 마음이 없는 얘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했던 얘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하는 거 보니까 좋아서 앞으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을 했으면 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앞으로 왜 그 약속을 계속 지키세요라고 하면 또 이게 강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그 해법이 다른 해법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것도 저는 존중한다. 네. 사실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다른 해법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해법을 가지고 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법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를 네. 부정하고 못 믿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 안 회장님. 네. 아니, 이게 아니라 판문점 얘기는 너무 좋았고 볼 거예요 아마 그 북측. 아니, 보고 볼 있는 거예요 아마. 아마 저기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이제 본방 못 보면 아마 인터넷 볼 거예요 아마. 한마디 네. 해주세요. 영상 한마디 해요. 편지라도.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한반도와 또 세계 평화 또 우리 민족의 앞으로 진로가 위원장님의 어깨 위에 달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위원장님의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위원장님을 원하는 것은 체계 보조일 겁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장님의 가족의 안전일 겁니다. 국제사회는 보존해 줄 수 있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단 전제는 뭐냐? 핵을 버리고 개방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8,300만 한민족을 위해서 그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너무 길어요. 다마문이네. 위해서 아무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본인은 통 크게 보이고 싶죠? 통 크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통 크게 밀어주겠습니다. 알았어. 나도 한마디. 네이버 보시죠. 아이디가 뭐예요? 자, 오늘 이철희 의원님을 모시고 편안한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투 바람이 불어닥친 정치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저는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안 될까? 지금 민주당 분위기도 좀 어수선할 것 같아요. 뭐 어수선이라는 표현보다는 뒤숭숭하다고 하죠. 이럴 때는. 뒤숭숭하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삼척동자가 봐도 잘못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중첩된 아픔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남자로서 가해자의 이론이잖아요. 또 제가 안지사를 지난 대선 경선 때 제가 거기 총괄실장을 했던 아, 그렇구나.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아픔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또 우리 당과 관련되신 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일종의 이제 가해자의 일원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저는 삼중으로 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희 당은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뭘 고쳐야 되는지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는 역으로 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뭘 죄송한지, 뭘 책임져야 될지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에 집중하면 저는 다시 저희들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활력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힘이 세니까 권력의 문제에서 힘센 여당이니까 먼저 터졌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결국은 골물대로 골맞기 때문에 터졌고 이게 뭐 순수한 민주당이지 제가 보기에는 다 돌아다닐 수도 있다. 이제 당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결국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 권력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체계 속에서의 약자의 유린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와중에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임종석 실장의 기획설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농담이라고는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언짢을 수 있는 이야기죠. 언짢죠. 임종석 실장이 대답을 잘했어요. 미투 운동인데 뭐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도 괜찮으신데 뭐 전들 뭐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는 대답을 저는 굉장히 재치 있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홍준표 대표가 이런 말씀하신 거 우리 애들 쓰는 용어라면 진짜 노답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워낙 이게 뭐 수시로 한계를 깨시고 막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이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민주당 인격 입장에서 사례예요. 상당히 언짢은 말이 아니라 인격 사례입니다. 이거. 피해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피해자한테 또 한 번 가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피해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폭로를 했는데 그 네가 예컨대 청와대에서 이른바 비문계를 채워내려는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게.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라고 봐요. 인격 사례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근데 되죠.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 이제 5당 대표 오랜만에 이제 회담을 했는데 우리나라 5당 대표의 수준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부적절한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답은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 가고 그런 농담을 할 정도의 이 상황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승민 대표가 난 당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그것도 참 그렇고 거기에 또 추미애 대표는 또 뭐라고 했냐면 유승민 대표는 빼주겠다.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인하고 자기하고 경북이 오고 동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나라 여당 대표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농담을 대표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의 그 보도 접하고 뭐 처음에 이건 뭐 할 말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망연자실 이런 표현이 딱 맞죠. 예. 전혀 그 못 느끼셨나요? 뭐 소문으로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접촉을 했는데도 전혀. 네, 전혀 뭐. 그런데 이제 몰랐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만 봤는데 충남도청 뭐 기자실에 그 이때는 한 일주일 전부터 뭐 좀 낌새가 이상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으셨나요?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혁 작가님도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놀랬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뭐 맑고 깨끗하고 뭐 투명한 정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으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그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경선에 나가고 그러면은 그 무게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선거도 치러봤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과연 그 비슷하게라도 날 수가 없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대선에서 경선이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한 남자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못 믿겠더라고. 이게 그냥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냥 놀랐어요. 그냥 망연자실이에요. 헉 하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나도 그랬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장난치게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니까 너무 놀랐어요. 저도 참 좀 이해가 솔직히 안 돼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도 좀 그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 그건 결국은 취소를 하긴 했지만요. 아니 근데 진행을 나는 그럼 가려겠죠. 그것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담백하게 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빨리빨리 사죄를 한 인간으로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한 안전지사를 보면서 당에서도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네, 저희 당은 이 보도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네. 제명을 결정을 했거든요. 뭐 이게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비슷한 사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되게 좀 뭐 안 좋은 일이 터지면 좀 민기적 됐거든요. 이른바 제 식구 감사기라는 걸 좀 했어요. 아직 뭐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대면서 감쌌는데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대응을 했던 거는 저는 뭐 사안 자체가 워낙 심각했기도 했습니다만 네. 당연히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게 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이 피해자들이 고통을 덜 받게끔 하는 조치들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만약에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지고 뭔가 입법에 나선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큰 뭐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는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서 이 거대한 물결이 좀 잘 우리 사회를 진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아프긴 하지만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거야말로 네. 척결의 제1의 적폐라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선거가 좀 많이 다가와 있긴 합니다만 선거에서 누굴 일을 따지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 아예 이번 선거에는 충분히 매를 맞겠다. 그 매를 맞으면서 우리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자세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안전지사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이런 건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말 그대로 업무적 관계에 있는 주로 이제 상사가 되겠죠. 상사가 업무를 통해서 위력을 통해서 또 힘을 통해서 또 부당한 지시를 통해서 결국 간음을 하는 이걸 말하는데 지금 본래는 성폭행죄를 적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거기서는 법적으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지은 씨의 그 변호인단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형량은 셉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해서 이제 표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형량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형사법적 책임 플러스 이제 정치 도덕적으로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알고도 직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할 때 불이익을 시사한다라든지 이런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견해로 좀 나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가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뭐랄까 합의 같은 것들이 생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서 판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안희정이란 정치인들은 이 정치인으로 끝났다. 이거보다 더 가혹한 게 더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징벌을 하며 처벌을 하며 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가. 그 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대사회적인 메시지도 이 징벌의 역할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저는 심각하게 이 달라진 세태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면 합니다. 김지은 씨가 발언하기를 왕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지사라는 자리가 어느 정도의 권력이길래? 광역자치단체, 충청남도지사면 충청남도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사실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 4급들, 5급들,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인턴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도지사는 지금 인사권만 하더라도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도 관내에는 각종 무슨 관급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술단체도 도지사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이라는 건 막강하죠. 정치적 위상, 그다음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에 권력의 수준 그런 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지금 미투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왕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는 정말 그 상황에서 꼼짝할 수 없는 얘기 상황이었다. 그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전 작가님 블로그에 뭐 여의도에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이 당이라는 데도 이제 그 대표부터 시작하고 권력에 이제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참 눈 뜨고 못 볼 거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또 프로들은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뭐 정말 낯떨고 있니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속되면 찌라시라는 게 있죠. 뭐 찌라시에서 떠서 거론되고 있는 뭐 그런 유명 인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당장 보좌관 그 밑에 있는 여비서가 이제 뭐 글을 올려가지고 이미 좀 면직이 된 일도 있었죠. 8급 9급에는 여비서들이 많아요. 젊은 여비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뭐 찌라시에는 뭐 과거 뭐 어떤 의원이 자기 여비서를 어떻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되면 정말 낯떨고 있는 한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미투가 없는 곳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종교계까지도 신부 뭐부터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대전교구인가 거기서도 또 나왔고 그러면은 이거는 다 했다는 거죠. 다 그리고 했다는 그다음에 얘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초, 중, 고등학교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미술실로 와라, 뭐 음악실로 와라, 아니면 무슨 과학실로 와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면 또 교수한테 당해요. 나 취직하면 또 이게 뭐 평생 동안 그냥 계속 당하는 시스템이 그냥 다 있는 거죠. 한편 이 지방선거가 두 자릿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대체 어떤 후보를 공천해야 할지 지도부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까지 번진 미투 운동이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까지 떠오르게 되느냐. 민주당이 이제 미투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사이에 이제 한국당에서 맹공을 퍼부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을 향해 가지고 충남에 후보를 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바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식이라면은 홍준표 대표 지난 대선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에서 낸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럼 자기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왔잖아요. 그다음 자유한국당이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하나가 지금 벌써 걸려 있어요. 그다음 전직 의원은 지금 강간치상으로 구속이 됩니다. 이런 당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냐라는 거고요. 오로지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는 게 6.13 지방선거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도 뭡니까 6.13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김정은의 음모고 요번에 이것도 누구의 음모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투 운동을 그러니까 선거에서 우리한테 유리한局面이 온다라는 이걸 지금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러냐 도대체. 아니 자유한국당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제일 마지막에 네.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투라는 게 내가 딱 나왔는데 주변 사람들 증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그럴 때 이게 폭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볼 때는 그 당이 제일 마지막으로 갖출 것 같아요. 이게 선거에 좀 영향이 있겠죠. 사실 저는 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안희정 지사 건이 터졌을 때 그날 남북 그 방북한 대표단이 엄청나게 이 비핵화 하는데도 다 묻혔어요. 안희정에 의해서 그냥 그날 뉴스는 그냥 그걸로 도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피해자가 김정은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얼굴을 여성들이 용감하게 드러내고 공론화되면서 이제부터는 아마 이것이 공천 기준에 있어서 제일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의 가해자는 최소한 아니어야 된다. 이게 되지 않겠어요? 어찌됐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향이 과연 지금처럼 태풍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상당히 좀 세가 약한 선 갈 것인가 그건 이제 논란이 있지요. 뭐 이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하면 또 우리 사회가 이슈가 워낙 또 빨리 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세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정치 지도자는 참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 지지자들은 참 건전하다. 아 맞아요. 나는 요번에 딱 터졌을 때 이 네. 사건 딱 보고 네. 당장 떠오르는 게 이거 너무 센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호준 씨 발언이 생각나는 거야. 또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뭐 그 배후에 뭐 정치적인 기획이고 그 뒤에 뭐 자유한국당이 있고 뭐 이런 네. 해가지고 또 피해자 이체 가해가 시작될까 했는데 그게 기우였어요. 그 팀 스틸버든가 그 네. 지지하는 팀인데 성명서를 냈는데 우리는 그의 가치를 지지했는데 더 이상 그를 지지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에 비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부터 우리는 뭡니까?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멋있더라고요. 그 지지자들이 훨씬 더 훌륭했던 훨씬 더 거예요. 훌륭하죠. 예. 자, 이렇게 미투가 지방선거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 판도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뛰고 계신 분은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이런 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아직 선거 분위기가 안 떠요. 별로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미투 운동에다가 북핵 그냥 미사일 관련해서 이제 남북 간에 막 특사가 오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되게 도전자가 불리합니다.
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라 지금 아마 저희 당에서 도전하고 계신 분들은 죽을 맛을 초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관심이 확 쏠려야 도전자가 언론에 관심 말하면 쏟아야지. 확 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조기 등판을 한다. 만에 하나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조기 등판을 한다. 라면은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죠. 달라지지 않을까요? 아주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야 간에 1대1 구도가 된다.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기가 선구차다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승부를 쉽게 뭐 야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대표 워낙 상처를 많이 입어서 소위 이제 급이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서 그것만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걸 극복 못하면 사실은 시작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 TV 토론에서 지난번에 이게 좀 역량이 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정말 승부를 제대로 보려면은 굉장히 뭐랄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대가 누구냐면은 삼선째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꽉 깨고 있는 사람하고 붙는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의 다른 후보들 뭐 박영선이나 오상호 이런 분들하고 또 예를 들면 안철수랑 이렇게 붙여도 또 재밌는 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하고 안철수 전 대표랑 붙여놔도 이게 아주 재밌겠다. 상당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우상호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아니 안 재밌을 것 같아 둘이 붙여놓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유연하고 순발력도 좋고 최소한 서울시장 후보만큼은 저희가 좀 상당히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게 좀 근데 자랑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1야당이 내주면 고맙죠. 그렇죠. 자기 후보를 안 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안낼 수도 있어요. 누구 예상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낼 수도 있어요. 안 낼 수도 있어요. 후보가 없어요. 사실 없죠. 몰라요. 우리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또 자유한국당하고 그 바른미래당이다라는 게 또한 그 보수의 헤게모니를 놓고 경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 후보를 우리가 안 내고 니들 해라. 그럼 경기지사를 먹어야죠. 아, 그러니까 야당이 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빠트하는 거죠. 경기 인천을 이제 한국당이 공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은 이제 미래당이 공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요즘 뭐 정치권 상황도 뭐 뒤숭숭한 마당에 더구나 이 센 누님 옆에서 아, 제가 뭐가 세요. 우리 외부자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참 방송 처음에 할 때 놀랐어요. 초반 5분 동안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끼어들지도 못하고 특정 당적도 없고 좀 자유로울 때는 맞아요.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농담도 하고, 특히 예. 한때 속했던 진영을 사정없이 까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어디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이니까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철희 의원님 다음 주에는 여러 지역의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서 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요? 예. 왜요? 다음 주. 바빠요. 안 바빠 보이는데.